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유나입니다.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드라마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이혼 전문 변호사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송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혼을 시켜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20대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상담하고 이분들의 입장에서 변론하고 재판이죠. 재판하고 뭐 판결 받고 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결혼 생활 사실 10년 넘게 했고 이혼 전문 변호사로도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다 같은 이유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이유로 계속 싸울까? 처음에는 사람의 문제 또는 성향의 문제라고 봤는데 저도 그런 걸로 싸우다 보니 더 나는 안 그러지 나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받고 절대 그런 걸로 싸우지 말아야지 했음에도 또 똑같다란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결국 부부라는 게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 저 사람이 변했어 또는 뭐 갑자기 돌변했어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사실 상황이 바뀐 거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시간이랑 돈이랑 에너지거든요. 딴 건 다 양보해도 요거 세 개는 누구한테 양보하기 싫거든요. 근데 부부는 그 세 개를 공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개를 시간, 돈, 에너지를 자꾸 나누는 관계에 구조적으로 놓여 있다 보니까 사실 싸우는 거 너무 당연하고 안 싸울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이르더라고요. 네, 성격은 어차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도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성격 차이로 싸우는 거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연애 때 성격 차이로 많이 싸우는 것 같고 결혼에서는 그 성격 차이를 넘어선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 중요한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뭔가 서로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구조이고 양쪽 다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해버리니까 양보도 못하고 더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결혼이 좀 OECD 국가 중에서는 유독 여성이 아이를 케어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뉜 케이스가 정말 거의 뭐 사실 대부분에 가깝거든요. 아무리 맞벌이 부부가 늘었다고 하지만 예전의 성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주변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을 계속 씌우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경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이 어떤 케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 집안일은 이 사람 거, 돈 버는 건 이 사람 목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역할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 책임이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다른 문제 같은데 우리는 역할 분담과 책임 분담을 동시에 생각해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엄마 탓.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다. 그러면 아빠 탓.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또는 와이프가 잘 챙겨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유는 사실 제일 많은 거는 뭐 이제 외도 폭행의 소송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시니까 아무래도 저는 직업상 이제 외도 폭행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또 제일 많은 것 중 하나가 돈 문제죠. 돈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돈을 나누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평등? 서로 평등하게 돈을 나눠 쓰고 싶지만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씀씀이가 다르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돈 싸움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사실 두 명이 살고 각자 자기를 부양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럼 한 명이 한 명만 책임지면 되는 구조였어요. 근데 자녀를 낳게 되고 이제 부모님들은 점점 연로해지시죠. 그러니까 양쪽 두 분의 어떤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은 늘어나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태어나죠. 한 명 또는 두 명. 그러면 원래 나만 먹여 살리면 되는 거였는데 배우자, 뭐 양쪽 부모님 또 뭐 자녀들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그건 꼭 결혼이 아니라 사실은 나이를 먹어가는 어떤 당연한 과정이기도 한데 결혼을 하고 이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됐다라고 좀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왜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쨌든 배우자 중 한 사람은 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까지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배우자, 자녀. 그러다가 또 부모님들도 뭐 병이 오실 수도 있고 이러면서 점점 싸움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혼율이 40대로 올라가면 확 늘거든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책임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좀 자녀를 일찍 낳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자녀를 30대 중후반에 굉장히 많이 출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야 할 것들이 당연히 많아지고 돌봐야 되는 것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양쪽 책임이 다 올라갈 시기거든요. 경제적 책임과 부양적 책임, 어떤 돌봄의 책임까지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를 늦게 낳다 보니까 몸이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또 고갈된 상태에서 그 적은 에너지를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과 또 좀 다른 게 뭐냐면 미디어의 발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비교가 많이 돼요, 사실은. 예전에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뭐 이만큼만 해줘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 하면서 좀 자신감을 가졌는데 요즘 부모들은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항상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더 크게 갖고 부담을 크게 갖다 보니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주는데 난 이런 거 못 해주네. 뭐 호캉스, 뭐 해외여행 이런 거 항상 미디어에서 보는데 우리 애만 못 보내주는 것 같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싸움이 나는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다들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또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사실은 미디어인데 제가 20대에 그때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 제가 올해 40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몇 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미디어가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SNS가 그 정도로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한 2016, 7, 8, 한 7, 8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SNS가 너무 활발해졌거든요. 온라인의 어떤 세계가 하나 더 아예 구축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정 생활을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누굴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사실 SNS를 보는 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것도 사실 정보가 굉장히 쏟아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정보는 다 쏟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취사 선택하느냐가 이제 자기 몫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중심이 안 잡힌 사람들은 내 친구는 아이 태어났다고 뭐 이런 것도 받고 뭐 여기도 가고 했는데 뭐 나는 왜 못 가지? 우리 배우자가 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러면서 불만이 쌓이고 또 반대로 막 이제 밥상 같은 것도 사실 SNS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내 배우자는 밥상 이렇게 안 차려주는데 상대방은 와 누구는 이렇게 먹고 산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실제로 상담 왔을 때 그걸 느끼냐고 물어보셨는데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걸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고 다들 이런 걸로 이혼하나요? 라고 저한테 되물으시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이혼 부추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오셔서 이혼을 한다는데도 말릴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말려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 종착지인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단 말이죠. 한 70%, 80% 마음을 먹고 왔는데 제가 20%를 채워드리면 안 되고 100% 마음을 먹고 왔더라도 제가 한마디 해서 다시 돌이키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제가 꼭 이혼을 해라, 하셔라 하고 용기를 오히려 주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주로 폭행입니다. 외도도 제가 관여할 어떤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외도에 대한 어떤 용서치?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봐서 이건 꼭 나 개인의 가치관을 들이댈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폭행에 대해서는 정말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 왠지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뭐 가까운 시일 안에 큰 사건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이혼을 빨리 하셔라, 거주지를 분리해라, 빨리 집에서 나오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욕이 강하신 분들, 자기가 누구를 컨트롤하려는 성향의 분들, 그리고 바깥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남한테 낮추시는 성향의 분들,
이런 분들이 집에서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고 눈치 보고 이런 성향인데 제가 봤을 때 저도 사실 이 직업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계급의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나보다 직장 상사거나 나보다 조금 높다라고 했을 때 되게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고 계급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자녀 그리고 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어떤 배우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아래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사람들 내 맘대로 컨트롤해도 돼. 내가 먹여 살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무조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 전에. 근데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결혼 전에는 저는 저를 때릴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걸 몰랐지? 하면서 저도 계속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타인에게 하는 행동을 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연애 때 갑자기 욱하거나 소리 지르고 욕하거나 누구를 때리는 걸 본 적이 없으세요? 하면 다 있다고 하세요. 근데 나한테는 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연애하시는 분들 그런 것 같아요. 남한테 잘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런 분들을 나한테는 굉장히 잘해주면 사람이 저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도 나한테는 그러지 않는구나. 오히려 나를 굉장히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 격차가 클수록 더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 왜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좋아한다 하듯이. 근데 3년 정도 봅니다. 3년 정도 지나면 무조건 그 모든 행동이 나한테 오는 거고 저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경우는 또 좀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남성들이 고소를 하시잖아요.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면 이것도 되게 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면 어쨌든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세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굳이 이거를 측정하지 않아도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막 등치가 큰 남성이 예를 들면 있고 굉장히 자그마한 여성이 있는데 여성이 남성을 폭행했다라고 남성이 여성을 고소했다고 치세요. 그러면 내가 경찰이어도 솔직히 이게 웬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은 그냥 서로 좀 밀었거나 뭐 쌍방이거나 하지 정말 일방적으로 저게 폭행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정말 상습적 폭행을 당했음에도 고소를 해서 유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쌍방으로 끝나거나. 정신적인 어떤 가스라이팅을 길게 당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것에 대한 계속 너는 이제 뭐 이게 부족하다, 못났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저렇게 멀쩡하고 잘난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해?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스라이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오랜 시간 지속해서 누가 계속 자기를 못났다고 집에서 계속 하잖아요.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를 때렸을 때 이걸 방어하거나 감히 이거를 막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성이 좀 마비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라도 저 사람 화를 풀어서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혼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좀 자기 주장을 안 하는 편이니까요. 저는 사실 연애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상대방의 성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싫어하는 점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해도 결혼하고 나서 계속 발견되는 어떤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규칙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용납하고 많이 받아들이고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걸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술 마시는 남자가 싫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성이니까 그냥 여성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연애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 같고 뭐 주 1회 정도는 내가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혼을 했더니 친구랑 주 1회 정도 하고 뭐 회식 주 1회 정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한 3-4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나는 당신이 주 1회 정도 술을 마셔서 결혼을 했는데 주 2, 3회니까 난 용납할 수 없어 헤어져 이런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이혼을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의 면을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연애할 때는. 그래서 이걸 너무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정말 이거를 규율을 해나가는 거예요.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유도 얘기해주고 왜 이런 이유에서 싫은데 주 1회나 2회 정도로 좀 조절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도 좀 뭐 3번, 4번 마시더라도 뭐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는 노력. 근데 그게 되게 말은 쉽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이런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난 이런 남자랑 결혼할 거야 하고 딱 이렇게 틀을 정해요. 그리고 그 틀 밖에 벗어나자마자 이혼을 생각하고 이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 중에서는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싶더라도 왜인지를 좀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내가 뭔가 싫다면 왜인지를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건 조건이니까 따라, 이건 규칙이니까 따르지 않으면 헤어져야 돼, 이런 좀 극단적인 말을 많이 삼가셔야죠. 수십 년을 같이 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해야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 정말 팩트입니다. 네, 저는 좋은 이별은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결정하는 이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그냥 헤어져도 뭐 자기 개인의 삶이지 누가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뭐 술 한 번 마시는 줄 알았는데 3번 마셔서 헤어져. 그래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이혼을 하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좀 특수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회적인 시선을 두려워하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굉장한 책임감. 그래서 또 저출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책임감을 설정한단 말이야. 설정값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하고 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이혼한 사람은 누가 나한테 뭐래든 뭐 지가 뭘 알아. 나 할 만치 다 했는데 이혼 안 하면 내가 죽겠는데 이래서 되게 편해지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근데 나쁜 이별은 좀 성급히 자존심에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연애하다 보면은 서로 자존심을 못 굽히다가 그냥 헤어질 때 많잖아요. 지난 연애에 돌이켜보시면 왜 헤어졌지? 하면 그냥 자존심의 경우가 한 반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똑같은 자존심 때문에 결혼을 깨버리면 분명히 그 화살이 본인한테 오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계속 내가 이게 그때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열받아서 했던 이혼이 내 자녀를 위해 맞나? 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잘한 짓인가? 이걸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죽겠다 이제. 그러면 이혼하시면 되죠.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이거 다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외도하시는 분들은 자기 확신이 생각보다 강하세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만나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지금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니 내가 이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다. 이 사람의 숨통이 되어주는 거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배우자 탓이다. 그래서 그 배우자를 되게 미워하고, 우리가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 하다 보면 남편 간수 못했다, 와이프 간수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간 불륜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계세요. 간수를 해야 되는데 간수를 제대로 못해서 나한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좀 남 탓이죠. 네. 자기 확신과 남 탓. 급기야는 법원에 와서도 저 배우자가 저렇게 남편 간수나 와이프 간수 못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이렇게 상간자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 저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남 탓을 하는 거죠. 저도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 간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저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법정에서 뭐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냥 어떤 성적인 부분과 어떤 이제 배우자들끼리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원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뭐 그런 걸 맞춰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간수를 못한 거다. 또는 정말 말 그대로 간수, 몇 시에 들어오냐, 어디에 있냐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좀 방임하거나 배우자를 뭐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존중일 수도 있는 건데요. 주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단점이라는 게 계속 상대하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나 자신의 단점도 내가 지치는데 배우자 단점까지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 단점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외도라는 게.
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끌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네. 뭐 예를 들면 다정함이라든지 네. 또는 너무 다정한 배우자를 만나면 또 무뚝뚝한 남자나 여자랑 바람을 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 한 가지를 채우겠다고 네. 결혼 생활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외도는 사실 실증이 나서 외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을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시거든요. 이제 안 봐도 비디오다, 권태기다, 질린다, 인간 참 안 변한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다 바람을 피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좀 충동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지침, 결혼 생활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어떤 이 사람과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저지르는 거죠. 남성분들은 본능적으로 아무래도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네, 인정을 해주는 사람한테 많이 끌리는 것 같고, 당연히 외모적으로 화려한 사람들한테 많이 끌리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정하고 칭찬 많이 해주는 사람한테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사람이 이 배우자도 안 변하지만 나도 진짜 안 변하거든요. 노력을 해도 뭐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사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직장이에요. 직장. 근데 저는 직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얼굴을 보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당연히 자주 봐야 끌리는 건데 뭐 한 번 끌렸어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으면 굳이 막 찾아가지고 바람핀 사람 많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유부남 유부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보고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접어야지 처음에 좀 그러겠죠. 근데 또 보고 하다가 둘이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자기도 안 해야지 하다 마음을 표현했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 당연히 외도로 이어지기가 쉽죠. 근데 그거는 그 직업군을 제가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니고 노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노출이 많아지고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본인이 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런 거죠. 일단 옷을 많이 사요. 이거는 다 공통이에요. 100%. 옷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뭐 정말 브랜드 지오다노만 입는 분이 있었거든요. 진짜 평생을 지오다노만 입는데 와이프가 그분의 외도를 발견한 게 지오다노가 아닌 옷을 사는 걸 보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거의 다 그러시더라고요. 남성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남성분들도 그러세요. 남성분들도 본인을 치장하고 옷을 많이 사세요. 그리고 또 다른 징후는 이제 본인의 채취 관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굉장히 공통되는 특성인데 향수를 갑자기 산다거나 뭐 구강청결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악취 제거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사는 거죠. 데오도란트 이런 게 집에 갑자기 확 늘어난다. 사실 직장 생활에서 채취를 관리할 일이 그렇게까지 이 정도 이상의 거리를 누구와 좁히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거리가 뭐 1m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 원래 그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이 있고 갑자기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생각보다 높아요. 네. 사실 외도로 이혼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일 때 많이 하고, 근데 이거는 약간 연령대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50대, 60대 어머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제 사무실에는. 그 연령대에서는 외도가 한 두 번, 세 번일 때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이제 아예 젊은 친구들 뭐 20대라든지 30대 초반까지는 한 번이어도 충분히 외도를 결정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옛날에는 좀 어머님들은 외도 두세 번은 참아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직업을 갖고 한 것인데 근데 생각보다 자녀들 때문에 이제 옛날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다시 하기가 연세도 있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또 여성분들이 경제 활동하기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지금 한 60대를 기준으로 하면 그때 한 30대에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해도 당장 경제 활동 하기도 어렵고 또 양육비도 그때는
법 체계가 좀 지금과 달랐던 부분 때문에 많이 참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외도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외도의 사유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자한테 진심으로 왜 그랬냐라고 물었을 때 상대가 어떤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정말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물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신뢰가 깨진 것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한 노력. 예, 정말 심한 분들은 막 아예 뭐 진짜 다시 살고 싶어서 휴대폰 다 주고 뭐 진짜 뭐 위치 추적 어플 깔아라. 내가 100% 잘못했으니까 한 1년은 그냥 아예 그냥 나를 믿을 수 있게 투명하게 살겠다 막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물론 사람 성향 차이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사유 자체가 본인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제대로 하느냐. 근데 어떤 분들은 외도를 했을 때 이유가 별로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좀 심심해서 또는 실증나서 또는 어쩌다 보니까 그 여자가 유혹해서 그 남자가 유혹해서 뭐 그냥 요새 좀 피곤해서 당신하고 관계가 요새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굉장히 사소한 이유들로 외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꼭 미안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좀 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거는 저는 외도는 용납을 못해요, 솔직히. 근데 용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용납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분명히 사유와 그 사과가 잘 이루어졌을 경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 중에서 좀 가볍게 외도를 하시는 분들 성향은 이혼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걸렸네? 에이 뭐 그냥 이참에 약간 이 정도의 그냥 생각이에요. 결혼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쉽게 약속을 깨는 거죠. 뭐 용서조차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배우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실 자녀 때문인 게 가장 크겠지만 자녀가 받을 상처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너무 외도를 많이 봐서 조금 무뎌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그냥 아예 부모로만 살자. 그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나 와이프가 외도를 막 계속 여러 번 저지르는데도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혼 안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현실적인 이유들 또는 자녀들 때문인 거겠죠. 사실 뭐 뻔한 거지만 상대방을 너무 이제 엄격하게 쪼지 않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왜냐면 외도가 벌어지기 전에 다른 것들로 많이 사람이 어떤 뭐랄까 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 혼자 살면 어쨌든 내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단순히 여행 가는 걸 싫어해서 여행을 못 가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건강한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뭐 노동력이 필요해서 서로 교대를 해야 되는 거면 여행을 못하게 할 권리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아이들도 좀 컸고 저 사람이 없어도 집이 잘 돌아가는데 뭐 이건 무조건 안 돼, 저건 무조건 안 돼, 술, 담배, 뭐 여행 뭐 안 돼. 그 와이프는 뭐 여자니까 저녁에 나가면 안 돼. 이런 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외도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이 봤고 이게 극단적으로 갑자기 이상한 데서 터질 수가 있다. 환기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뭘 좋아해? 그럼 그 나가서 좀 해. 운동도 하고 취미도 하고 여행도 하고 꼭 나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라는 게.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서로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상대방이 나 이번 주말에는 그냥 친구 만날게 하면 왜? 이제 나한테 사랑이 식었어? 내가 싫어가 아니라 아 그래 우리 좀 오늘은 좀 떨어져 있자. 좀 이렇게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게 등산이나 뭐 사실 헬스나 이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또 갑자기 죄송한데 터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의 본능상 당연히 이성의 터치가 많으면 그런 일이 발생할 그냥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등산 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대화를 하게 되는 공간이고 등산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리고 뭐 등산 자체가 뭐 나는 뭐 외도를 해야지 하고 들어가는 동아리는 아니겠지만
막상 들어가서 있다 보면은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공간인 거고 수영 아까 말씀하신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그것도 뭐 터치가 아무래도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동호회나 뭐 피트니스나 그 성향 자체가 만약에 내 배우자를 진짜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사람이 정말 이성을 좋아하고 그런 가능성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가능성을 줄이는 게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거면 저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그게 허용의 영역인가 싶기도 해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분은 이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다 보니 좀 너무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너무 간섭이 많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결혼율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서로를 너무 옥죄려고 하고 그런 게 좀 크다는 거죠. 남성 여성을 떠나서. 네, 실제로 있고 법정에서 항상 이거는 바람이 아니라 그냥 뭐 서비스를 받은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 기준은 그냥 뭐 법적인 기준은 그것도 외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기 배우자죠. 결국은 뭐 그 누구를 떠나서 어쨌든 이 전 세계에 있는 단 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게 결혼인데 저 사람 기준에 뭐가 바람인지는 그거는 본인만 아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바람이라면 그건 사실 바람일 가능성이 높죠. 어떤 분들은 진짜로 유흥업소를 배우자가 여러 번 갔는데도 뭐 그건 난 상관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보기는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황혼이혼 사건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네. 저희 법인이 주로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황혼이혼 사건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하시는 어머님들 말씀 똑같아요.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 결혼생활 40년 50년 했는데 한 번도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사건에서 한 5, 6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 미안하다를 안 해본 어떤 아버님께서 이제 법정에서 헤어지는 마당에 진짜 고맙고 미안했다 얘기하는데 의뢰인분께서 좀 눈물을 쏟으시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걸 좀 이렇게 좀 할부로 해야 되는데 헤어질 때 하면 또 뭐해요. 물론 그분의 인생은 어느 정도 그나마 치유받을 수 있겠지만 그 남성분께서 원하는 거는 얻을 수 없잖아요. 그분은 이혼을 안 하고 싶고 해서 고맙다 미안하다 법정에서 한 거지만 이혼을 하게 되니까. 네, 이제 황혼이혼이 사실 50대도 요새는 너무 젊고 60, 70대 정도를 황혼이혼이라고 일컫는다면 그 시대에는 이제 아버님들이 굉장히 다 어느 집이나 좀 그렇잖아요. 표현을 하거나 뭐 고맙다 미안하다를 남자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없어 보인다. 네, 뭐 남자는 뭐 과묵해야지. 그런 분들 지금 다 황혼이혼하고 계세요. 네, 진짜 제가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 말이기도 한데 황혼이혼율이 진짜 많이 늘거든요. 정말 꼭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적으로는 저희도 아버님들하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 되게 고마워하고 되게 미안해하세요. 근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네. 근데 안 하시면은 소장 받을 수 있다. 진짜 저는 많이 봐서 꼭 그 경고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아버님들은 다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또 그것도 우리나라의 좀 특수성이라고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네, 남성분들 60대 70대 남성분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이혼을 하면 굉장히 인생이 실패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혼을 굉장히 반대하죠. 아무래도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이혼을 해야 된다는 그 시대의 어떤 관념 그런 게 굉장히 팽배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혼시키고 이혼하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길 기다렸는데 저희는 요새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30, 40대. 이제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그냥 하시는 거죠. 그 60대, 70대의 연령층은 원고가 여성인 경우가 90% 같아요. 이건 물론 제 주관적인 통계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한데 법원에 가봐도 그래요. 거의 피고분들이 남성분들이고 반대의 경우는 종종 이제 있긴 하죠. 뭐 사람마다 그 60, 70대 여성분들도 그런 일이 거의 없긴 한데 그 나이에 외도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가끔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다 서로 애 키워놓고 좀 취미 활동을 하다가 60, 70대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등산 동호회라든지 뭐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던 어떤 동호회에서 평생 본 적이 없던 어떤 표현을 잘하는
어떤 남성을 만났다거나 이런 경우가 근데 많지는 않고 종종 있습니다. 사실 기본 원칙은 공동으로 혼인기간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칙인데 공동으로 이뤘다는 거는 가사일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혼인기간이 늘어나면 일단 좀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10년이 넘어가면 반반 가까이 재산 분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기준은 그렇고요. 이 기준은 결혼 전 재산이 없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뭐 집 한 채 정도 사고 월급 받는 급여 소득자 정도 되면 한 40~50% 이 정도 나오고 이거에 이제 덧붙여서 뭐 특유 재산, 뭐 상속 재산, 결혼 전 재산, 뭐 상속 재산 그리고 뭐 사업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한쪽에서 또는 한쪽에서 주식 투자나 로또를 맞았다거나 이런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지는데 대부분은 혼인 기간에 가장 많이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거의 반반이죠. 네,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꼭 재판부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얘기하면 다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얄짤없거든요, 사실. 증거 없으면 단 하나의 사실도 그냥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항상 어머님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아침 차리고 뭐 새벽에 막 뭐 다리고 뭐 정말 그 사람 뭐 발 마사지 해주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법원에서 솔직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는 재판이 걸려서 자기가 피고인데 원고 말 다 맞습니다. 원고는 저한테 그렇게 해준 게 맞고 저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결국은 다 법정에서 어느 정도 거짓말하고 증거 없으면 인정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증거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 외도나 폭행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시는 순간 이걸 너무 빨리 터뜨리고 그럴 게 아니라 최대한 증거를 수집을 하고 오셔야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거가 꼭 필요해요. 근데 뭐 만약에 양쪽 다 이혼에 동의를 하면 그런 증거 없어도 뭐 법원에서 조정으로 이혼을 하면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한쪽은 꼭 이혼하고 싶어하고 한쪽은 꼭 이혼을 안 하고 싶어해요. 이게 대부분이어서 증거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외도는 요즘에 사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법원에서 상대가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알았는지까지 이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배우자와 그 상간자와 했던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캡처를 했을 때 그 내용 안에 뭐 와이프는 뭐해? 이런 얘기가 있다거나 또는 남편은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이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것 알고서 외도를 했구나지 그냥 뭐 둘이 연인으로 주고받은 그런 거 가지고는 배우자를 탓할 수 있지만 상간소송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증거가 필요하고 폭행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서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뭐 얼굴 이런 데 멍든 사진들 막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 몸이라든지 아니면 집이 뭐 난장판이 됐다 물건을 던져서 그거라도 뭐라도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최대한 수집을 해오셔야죠. 경제적으로 수입이 이제 확 줄어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누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뭐 하나 살 때마다 너는 이거 골프채 샀는데 예를 들면 왜 나는 화장품 못 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끝도 없죠. 더 싸울 일이 많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법정에서 통장이라든지 수입은 사실조회가 가능한데 근데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그게 뭐 이혼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입증하는 게 뭐 의미는 없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장단점이 있어요. 어쩔 때는 증거가 없어서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심지어 폭행도 당하셨는데 이혼 못하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 게 단점이고 장점이랄 것은 그냥 둘 중에 한 명이 실증나서 쉽게 혼인의 어떤 서약을 깨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인데 이 장단점이 지금 혼재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소송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오시면은 소송을 계약을 하고 소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소송을 10몇 년 동안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이게 해서 굉장히 뭐 진짜 형사사건처럼 범죄자를 처벌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타인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는다거나 없는 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혼 사건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인생이 억울해도 저 사람이 없는 돈을 5억, 10억 받아낼 수가 없고요. 또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이게 소송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외도가 있었다.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저 사람을 막 사회적으로 막 매장을 시키고 막 복수를 하고 의뢰인분들은 그걸 원하시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다고 한다면 소송을 왜 할까라는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 들더라고요. 저도 10년 넘어서부터 굉장히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시는 분들은 합의를 진짜 될 때까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상담할 때 변호사님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님 소송해주세요. 지금 저 인간 부셔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합의해보셨어요? 라고 먼저 묻거든요. 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말 섞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빨리 소송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다시 얘기를 드려요. 그걸 솔직하게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대로 소송하게 될 경우 이런 결과가 날 수 있고 합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합의를 하는 거랑 소송을 하는 거랑 결과를 차이를 놓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소송하는 게 오히려 내 전체 재산만 감소시키는 행위가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변호사 비용 양쪽 쓰고 있는 재산에서 나누는 건데 양쪽 재산 줄여놓고 거기서 나눠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합의를 무조건 하셔라. 이혼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점을 물어보셨는데 합의가 최고다. 그 다음에 합의가 안 되면 소송하셔라. 무조건 이제 차선책이다. 1년 정도 걸립니다. 되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1심만 3년, 4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뭐 서로 할 얘기가 많은 경우 또 뭐 찾을 재산이 많은 경우 입증을 하기 위해서 뭐 증인까지 다 끌어들여야 된다거나 뭐 해외의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뭐 다양한 이유로 길어집니다.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사람들은 무조건 행복해지고요. 미련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게 맞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으세요. 예, 그래서 그게 좀 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제력이죠. 아무래도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혼하고 나서도 좀 스스로 좀 자립할 힘이 빨리 생기고 좀 경력이 단절됐었다 하더라도 빨리 복귀를 한다면은 계속 주부로 지내셨던 분들은 그 중에 반은 어떻게 일을 찾아 하시지만 그 중에 반은 다시 사회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녀들만 키우고 해본 것도 없는데 내가 그것도 나이도 먹어버렸거든요. 회사에서는 다 젊은 사람 선호하고 그래서 좀 생각보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재산 분할을 더 어떻게 보면 주부일수록 더 신경 써서 챙겨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배우자가 능력이 좋고 그러면 당연히 양육비도 올라가는 거고 배우자가 재산이 많고 나도 재산이 많고 어쨌든 공동 재산이 많으면 재산 분할도 올라가는 거지 뭐 없는 걸 가져올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떤 기여도 싸움에서 좀 유리하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입증이죠. 입증. 뭐 내가 상대방한테 보냈던 돈 내역이라든지 뭐 우리 만약에 뭐 친정이든 뭐 자기 뭐 엄마 아빠든 어쨌든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있으면 항상 남겨놓고 부모분들이 굉장히 지원을 또 많이 해주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 결혼의 굉장히 큰 특징인데 굉장히 중간중간에 돈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근데 항상 증거가 없어요. 현금 뭐 몇백만 원씩 주거나 집 살 때 뭐 몇천만 원씩 주거나 근데 현금으로 하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증여세 혹시 나올까봐 세금 회피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 이혼 사건에서는 어떤 분들은 막 1억도 현금으로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입증이 안 되니까 기여도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많지는 않은데 뭐 종종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것들 법원에서 표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오해였다는 거를 굉장히 깨닫는 순간이 와요. 연애 때도 그렇고 뭐 부부간의 어떤 싸움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해보다 보면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의도로 이런 말과 행동을 했던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오랜 시간 쌓였다가 법정에서 들었을 때 진짜 뭐 길게는 뭐 23년 전에 일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걸 계속 쌓아두고 계셨던 거죠. 뭐 23년 전에 나한테 예를 들면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나를 무시하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법정에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던 거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되게 자주 오가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 탁 진짜
깨달음이 오듯 내가 다 오해였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 갑자기 이제 대화의 물꼬가 막 트이면서 그럼 잠깐 뭐 조정 기일이면은 뭐 다음 기일까지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쯤에 이제 소치하서가 들어온다거나 되게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의뢰인분들이 중간에 이혼 안 하면 저한테 미안해하세요. 근데 그 미안해하는 게 제가 좀 재밌더라고요. 내가 이혼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안해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부부 상담을 제가 직접 받아보진 않는데 이제 의뢰인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자기 방식대로 말하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정말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제3자가 짚어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어서 이런 사고를 거쳐서 이런 결과치가 나온 거다. 그렇게 얘기해줬을 때 조금 마음이 일단 열려 있어야 그것도 되는 거지만 아 그랬구나 하면서 사이가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을 때 자기가 봐도 배우자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하고 또 배우자 자체도 자기가 외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책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함께 그때서야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고 몰랐던 점을 많이 알게 됐고 진짜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오히려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웬만한 문제는 서로 다 해결이 가능하고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떤 이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외도의 성향을 갖고 있거나 또는 폭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답이 없거든요. 이거는 꼭 결혼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 이혼을 하게 돼요. 자기 잘못이랑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폭력 성향이 보이면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어디서 잤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나는 찝찝한데 저 사람은 뭐 쿨하게 넘어가라고 자꾸 나한테 강요하고 그러면 헤어져야 돼요. 아 내가 너무 저 사람의 개인 생활을 이해 못 해주나 이러면서 또 넓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애할 때는 걸으면 걸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늦게 가더라도 거르고 걸러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많이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게으른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뭔가 나눠가면서 바쁘게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뭔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되게 화가 나는 어쩌면 노사관계나 고용관계랑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는 건데 사실 생각보다 그런 관계예요. 다만 애정을 기반으로 할 뿐이죠. 근데 상대방이 너무 게으른 성향이면 혼자 다 해야 돼요.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정말.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결국 이혼을 마음을 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게으르면 결국 내가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게으른 사람들, 진짜 밖에 한번 끌어내기가 일인 사람들 있잖아요.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자기 밥 챙겨 먹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굶는 사람들, 이 정도의 어떤 극단적인 게으른 사람들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통계만 봐도 일단은 맞벌이율이 되게 적지만 맞벌이 중에서만 봐도 뭔가 가사노동률이 높으니까 전체 여성이 하는 집안일이 당연히 훨씬 많고 이건 통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주변 환경만 봐도 너무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여성분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해요. 뭐 남성분들이 뭐 시키는 거, 뭐 집안일 시키는 거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밥 먹고 그냥 일어나 버린다.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것도 역할 분담이 확실하면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정도의 집안일을 할 거라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쓰나미처럼 이게 계속 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수혜를 입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집에 돌아가나 보다 하고 또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아요. 근데 이 쓰나미를 맞는 사람은 무조건 터지거든요. 네, 무조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결혼 생활 중인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적신호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엄청 힘들어야 그게 가능한 구조거든요. 맞벌이든 전업주부든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전업주부분들이 사실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일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고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충분히 인정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인정을 나눠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워킹맘이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받고 배우자로부터 조금 받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받아도 여기서 받고 내가 딴 데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총합을 채워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사람의 인정 욕구 그릇이 이만큼 정해져 있다 쳤을 때. 근데 주부분들은 이 정도의 인정 욕구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다 충족해 주려면 배우자가 굉장히 다정하고 배우자 또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이 희생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해내시는 배우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본인 인생을 굉장히 많이 내려놓고 이제 전업주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은 예전에 어떤 직업을 했었다. 근데 뭐 10년 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 맨날 듣거든요. 이혼을 하고 이분은 다시 사회로 나가는데 이분은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회비용까지 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배우자가 충분히 치하해주면 진짜 말하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내 와이프가 또는 내 남편이 주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상의하에 뭐 갑자기 그냥 나 안 해 이러고 그만둬 버리는 거 말고요. 상의하에 역할 분담에 의해 주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정말 최대한 표현해 주시고 치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양쪽 다 조금씩 내려놔야죠,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냐 중간에서부터 짜냐를 하나로 정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조금 저도 그렇게 생활 습관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약간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군대도 아닌데 이거 이래야 되고 저거 저래야 되고 너무 엄격하신 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좀 낮춰야 될 거고 또 너무 막 그냥 내 맘대로 거의 자취생활 하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당연히 어느 정도 맞춰줘야겠지만 저는 각방을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던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화장실 따로 쓰는 부부도 종종 있고 네, 방 따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왜 막 우리나라 결혼에서는 각방은 절대 안 돼. 또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결혼은 엄격하고 정해진 틀이 굉장히 많아요. 각방은 절대 안 된다. 부부는 한 침대에서 자야지. 저는 그게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배우자가 코 골아가지고 계속 잠을 못 자는데 매일매일 짜증이 날 정도로 뭐 각방을 안 쓰고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분리하셔라. 근데 비슷한 뭐 예를 들면 둘 다 막 사는 사람이 만나도 싸워요. 왜냐면 한쪽은 결국 안 하던 짓을 해야 돼요. 누군가 치워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둘 다 강박이 심한 사람들이 덜 싸우더라고요. 둘 다 깨끗해 버리면 오히려 덜 싸우긴 하더라고요. 근데 둘 다 깨끗한 사람 만난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다 싸운다죠. 다 싸운다. 이제 어느 집이든 다 싸우기 때문에 그거는 대화를 충분히 해야지 뭐 이게 맞다라는 말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규칙이 맞다? 이게 좀 결혼 생활에서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치워주는 것도 안 좋다고 봐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치워주게 되거든요, 당연히. 저 사람을 사랑해서도 있고 내 성격이 이걸 못 견뎌서도 있는데 결국 한 명이 치워줘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옷이 여기 흘렸는데 이걸 내가 매번 허리 굽혀서 맨날 줍다가 한 1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너무 지겹다. 그래서 이혼해! 이게 아니라 그냥 안 하던 짓을 나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안 하던 노력. 그럼 그분도 안 하던 짓을 할 겁니다. 내가 먼저 안 하던 짓을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 안 하던 짓을 해라. 이거 조금 강요가 될 수 있죠. 네, 그냥 뭐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외로워서 하는 결혼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크게 한번 이별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 뭐 예를 들면 시간이 타이밍이 맞아서 또는 나이가 차서도 정말 아닌 것 같고 요즘에 이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반은 하는데 그렇게 막 그냥 바쁘게 해서 반 또 이혼하고 이게 인생에서 별로 이득이 안 되잖아요. 이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혼은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결혼 생활한 시간이 그냥 그냥 결혼하시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내 성향에 맞는 사람을 찾고 했는데 없어요. 없어서 혼자 살아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제 완전히 자립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때는 혼자 사셔도 되고 결혼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셔도 타인에게 뭔가 강요하거나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쟤는 왜 저래 하면서 삿대질, 상대방 남 탓하는 이런 게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결국 자기의 어떤 독립심과 자기 수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타인을 만나야 타인의 잘못조차도 내가 어느 정도 품으면서 살 수 있는 그릇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냥 이혼이 무서워서 결혼 못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사람 너무 좋고 같이 있고 싶고 함께 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이 사람과 이혼할까봐 결혼 못한다는 거는 진짜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어떤 도전을 못하는 거랑 그냥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관계 이별은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전제예요. 전제. 제가 봤을 때는 이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지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건 아닐 정도로 이혼, 이별, 누군가의 헤어짐은 인간의 어떤 본능상은 좀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별할 수도 있겠거니 내가 저 사람하고 헤어질 수도 있겠거니를 생각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시면 오히려 헤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저 사람이랑 이혼하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관계를 망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좀 서로 강요하게 되는 게 있죠. 그런 걸로 많이 싸우는 거는 사실이죠. 현실이고 그래서 투자 성향을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 전에 다 맞추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못 맞추잖아요. 근데 투자를 할 때는 상대방을 어떤 설득할 굉장히 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이혼까지 결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투자 성향이 달라서 이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데 저 사람 주식 투자하고 싶으니까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나는 부동산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주식 투자하는데 자기 맘대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성향이 달라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득하려는 어떤 정성과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도 내가 왜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지 진짜 뭐 어떤 기업에서 PPT 하는 수준의 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 재산을 쓰는 거니까요.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집도 굉장히 많고요. 같이 하기로 했는데 몰래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약속을 어기는 행위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는 집이 요즘에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젊은 뭐 20대, 30대 부부들은 맞벌이 부부 특히 많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 하죠, 투자도. 생활비 각출해서 공동토장에 넣고 사용하는 경우가 30대 초반 부부들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긴 한데 옛날처럼 그렇게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절대 다수였죠.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어쨌든 맞벌이 부부가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생활비를 누가 얼마를 더 내냐로 싸우는 경우도 많고 이제 각출하는 비용을 100으로 하냐 뭐 200으로 하냐 뭐 이런 걸로 싸우지만 분리돼 있고 투자 따로 하시는 부부를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저는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나누기 시작하면 결국은 근원적인 질문에 이르러요. 내가 이 사람하고 그럼 왜 살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간도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평등하게 나눠야 되고 돈도 평등하게 나눠야 되고 노동력도 평등하게 나눠야 되면 왜 살지? 결국 그렇게 돼요. 그리고 평등하게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돈을 똑같이 벌었다고 쳐요. 그래도 내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누구는 자녀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누구는 자녀를 저녁에 퇴근해서 보거나 주말에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이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좀 더 썼는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서로 10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가서 애기 뭐 키즈 카페 예산에 없던 지출을 했다. 그럼 너 오늘 키즈 카페 갔으니까 반 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매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안 싸우기 위해서 분리했던 것들 때문에 다시 싸우게 되는. 그래서 저는 제가 MZ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해를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뭐 경제적으로 불리하시는 분들도 다툼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멀어지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누가 더 잘 벌든 좀 서로 합쳐서 으쌰으쌰해서 집도 키우고 통장 잔액도 늘려서
같이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물론 이건 양쪽 다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경제력이랑 완전히 정비례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뭐 객관적인 통계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이제 그동안 상담을 해봤을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혼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한쪽에서 외벌이고 한 뭐 100몇십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 4인 가족이다. 이혼하기 어려워요. 네, 한쪽이 또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혼하기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돈도 너무 많으면 이혼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재산 분할해서 둘 다 나누면 굉장히 큰 돈이 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이 자유라는 영역을 침범 당하면서 굳이 살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돈이 또 너무 많으면 집이 막 한 몇 채씩 있다. 저기 저 사람 살고 나 여기 살면 딱인데 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혼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적당한 선은 이제 좀 풍요로운 정도. 중간보다 내가 조금 그래도 괜찮다, 중산층이다, 이런 분들이 이혼율이 제일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더 많아져 버리거나 여기서 확 줄어들어 버리거나 하면 양쪽 이혼율이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다 조금 더 벌면 아주 좋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혼에 관심이 있고 이혼을 생각을 조금 하시니까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는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절대 아니라는 거. 네, 모두가 다 너무너무 힘들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고민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의 개발적인 관점이나, 그리고 또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 가치, 그리고 발전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다 플러스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입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이혼은 한 번 더, 10번 더, 100번 더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